네, 이 선대위 해체와 개편 등 많은 변화를 겪은 국민의힘이 바쁜 행보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과 봉합, 또 공약 발표를 둘러싼 논란, 또 야권 단일화 여부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어렵사리 당내 갈등이 봉합이 됐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봉합이 이루어진 건지 혹시나 또 어떤 갈등의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선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다소 갈등이 있는 모습처럼 비춰졌던 것은 우선 우리 후보가 정치 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후보가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가 선거 방식이 변화한 것도 작년에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저희가 새로 확립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기존의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상황에 맞을지를 판단하는 과정 중에 좀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잘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스타일로 나가는 상황 속에서 지지율의 급격한 반등세가 지금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합 과정에서 굉장히 슬림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은 떠나게 됐고 혹시 재합류 가능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에 강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고 무엇보다 경선 과정부터 해서 우리 후보에게 적시적소에서 필요한 조언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후보도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다만 최근에 선대위 개편 과정 중에서 김종인 위원장님이 자진 사퇴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언제든지 선거 과정 중에서 우리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조력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에 대한 쓴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 본인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워낙 어려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그 당시 물론 탄핵 선거이기도 했지만은 그 상대 정당으로서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의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성 이미지가 생기셨고 실제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어떤 조언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저희 선대본부 차원에서도 이런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가지고는 미리 홍준표 대표께서 경고해 주신 사안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대처를 잘해서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위기 대처 능력이 저희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위기 대처 능력이 다시 좀 향상이 됐는지. 위기 대처에 있어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떤 갈래를 트냐가 중요한 것인데 당장 한 3주 전에 있었던 그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초기 대응이 느렸던 것도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도 있고 길을 제대로 트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대응하면서 혼선이 가중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 있을 때 아주 단촐한 개선으로 하지만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림해진 만큼 의사결정 구조도 간단해지고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스타일 변화가 이제 다시 2030 지지층을 좀 끌어들이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스타일로의 변화를 저희가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을 때는 그분도 영선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고 저도 영선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의도의 문법에서 많이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격적이고 정말 여의도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서 국민들께 제시하라는 것이었는데 후보가 정치 처음 참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조언이 들어오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후보가 초심을 다소 잃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후보가 겸허하게 반성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과거에 검찰총장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을 때처럼 뭔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그것이 지지율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아젠다들 후보가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위주로 보좌역들도 배치했고 여러 측면에서 지금 후보가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율 상승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께서 구상했던 세대 포이론이 이제 다시 먹혀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도 목격하셨겠지만은 결국엔 젊은 세대와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보수 정당이 젊어지는 것, 네. 그것 외에는 정치 개혁에 저희가 가진 방법론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 그 미래를 상징하는 젊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전략을 짜고 정책을 저게 내놓는 것이 보수 정당의 개혁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보도 그런 어떤 방법론에 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론 외에도 또 후보 스스로 이제 메시지를 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짧은 글이 좀 파장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표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 게 바로 저희가 선대본부가 개편된 다음에 훨씬 나아진 모습입니다. 뭐냐면 선대위에 원래 우리가 메모드급 선대위라고 불렸을 때는 그 젠더 문제만 하더라도 너무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지혜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민전 교수 같은 분도 그렇고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려면 명쾌해야 되고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선대위가 개편되기 전의 시점에 그런 분들이 다 같이 함께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공약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노출됐을 겁니다. 또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봉숭아학당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선대본부가 개편되면서 후보가 적절한 의견을 취사 선택했을 때 굉장히 통일된 메시지가 나가고 있고 그것이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는 첫 걸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통일된 건 맞지만 또 다양성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후보에게 국민들이 사회 개혁이라든지 좀 더 강단 있는 모습을 이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후보가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A랑 B라는 대안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것인데 그 A랑 B라는 대안이 사실 다 좋은 대안일 때 그래도 지도자가 A든 B든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거든요. 근데 우리 후보가 그런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젠더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젊은 세대가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는 인지를 했지만은 또 전통적 지지층은 잘 못 봤을 수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 젠더와 관련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당장 중앙부처의 장관들을 임명한 데 있어도 장관 중에 30%를 능력과 관계없이 우선 여성으로 할당하겠다라고 주장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김현미, 뭐 그리고 추미애 그리고 저기 또 유은혜 이런 여성 장관들이 많이 탄생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면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꼭 했어야 되는 선택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후보가 그런 어떤 강제적인 할당보다는 오히려 다른 형태의 젠더 정책을 펼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여가부 문제의 핵심은 여가부가 20년 동안 존속하면서 사실 호주제 폐지라든지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업적을 남긴 것도 있지만은 어느 시점 이후로는 제도적 개선보다는 캠페인하는 부서처럼 돼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가 있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어쨌든 우려나 이런 걸 증폭시킨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의 역할이 이제 많이 축소되었고 사라졌기 때문에 부처를 폐지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 운영의 측면에 있어도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젠더 정책의 일환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식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특검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대장동 부동산 비리 사건이 많은 국민에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일인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과 행정 권력의 지방 행정 권력의 결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자는 이야기이고 민주당은 그 부분에 부담을 느끼니까 자꾸 무슨 뭐 과거의 일을 뭐 10년도 더 된 일을 꺼내고 이렇게 하면서 특검 자체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검은 굉장히 목적에 맞게 부동산 비리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느냐, 그 안에서 지방 행정을 담당했던 분들의 책임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밝힌 데 집중해야 된다 보고 저희가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여당으로서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이 실질적 추천권 행사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주말에 부산 선대위 발대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부산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공약이라고 있으면 어떤 걸 좀 구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지난 그
당내 내용이 있었을 때도 부산에서만큼은 지지율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부산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부산 유권자들 마음 사로잡을 계획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12월 3일 날 울산 합의를 하고 난 뒤에도 예. 제가 후보에게 이번에 부산 PK 지역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부산 내일 가시겠습니까 했을 때 후보가 화답했고 네네. 그리고 우리 후보는 2000년대 초반에 검사로서 부산에 근무했던 적도 있어서 굉장히 예. 부산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산업이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이 있고 무엇보다도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엑스포 유치라든지 거기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 후보가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말에 기대하셔도 좋고요. 지금 부산 지역의 정치인들이 중앙선대본부에서 활약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당장 조경태 의원도 직능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하태경 의원도 이번에 젊은 세대 공략에 앞장서서 게임 특위 등을 맡아서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박성훈 경제특보 같은 경우에도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면서 네네. 이 부울경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후보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부산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대위 발대식에서 어떤 공약들이 나오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